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금강경에 물들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다음 시간에도 오실지 모르겠으나 이 멀리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하러 오실 만큼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제가 저번 시즌까지는 이 절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다뤘는데 우리 친한 도반 스님들이 그때까지는 방송을 하는 줄만 알았지 안 봤거든요. 천수경을 하는 줄은 알았는데 안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하냐고 또 뭐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금강경 한다 그랬더니 우리 도반 스님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조심하라는 게 이게 재밌는 상황은 아닌데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유는 금강경을 하면 이제 스님들이 지켜볼 거다 이거예요. 지켜볼 거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주제고, 그리고 누가 해도 특별히 무리가 없는 그런 주제였다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조계종단 내에 핵심을 파고드는 경전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날카롭게 보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긴장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도반 스님들이나 선배 스님들의 이 날카로운 눈을 피해서 좀 덜 혼나게 법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절친할 때는 두루마기 입고 했었는데 오늘 스님들 이 전투복입니다. 가사장삼. 제가 완전 입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청춘 토크쇼 아니면 천수경 강의. 그런데 이번엔 정말 법회입니다. 금강경 법회. 금강경 법회 한다 그랬더니 오늘 공부하러 온 청년이 어려울까 봐 걱정을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어떤 금강경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금강경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뭘 어떻게 다뤄야 의미 있는 법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원빈 스님 식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어차피 못하는 거 해봐야 잘할 수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해서 혼나면 혼나고 안 혼나면 안 혼나고. 제가 자꾸 혼난다 그러니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중들한테 법회나 강연을 하시는 스님들 중에서 최고 막내예요. 최고 막내, 최고 막내. 어디 가면 저는 항상 막내예요. 저 말단 자리에 앉고 최고 막내여가지고 아직도 이 선배들한테 조언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항상 조금 뭔가 질책을 받거나 경책을 받을 만한 길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강경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계획되기는 거의 1년 가까이인데 그러면은 48강이 될 수도 있고 52강이 될 수도 있고요. 계획되기는 그런데 그 시간 내에 어떤 금강경을 공부할 것인가를 오늘 그 방향성을 보여드리는 첫 법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오리엔테이션이죠. 금강경에 물들다 라고 하는 이 전체 경전의 흐름은 두 가지 갈래의 금강경을 전부 볼 거예요. 금강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금강경이 두 가지라 그러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금강경은 두 가지 갈래의 금강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금강경 읽어보셨나요? 이 대승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 여기 당연히 들어봤죠. 금강경 내에서. 우리한테 왜 익숙하냐면 첫 번째, 금강경은 대승경전이에요, 소승경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대승경전이다. 두 번째는 금강경의 대의를 이야기할 때 아공과 법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전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을 논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금강경 하면 너무 쉽게 떠올리는 거예요. 대승이라고 하는 단어,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금강경 그러면 떠올리는데 그런데 실제 금강경 원문에는 대승이라는 단어나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 원문 내에서 대승이라는 단어와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하는 용어가 뭐냐? 사실은 대체가 아니죠. 원어가 그건 거죠. 원문이 무엇이냐? 대승이 아니라 보살승이에요. 보살승, 보살승. 보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네, 우리 절에 가면 자주 듣죠? 네, 보살님, 그죠? 네. 보살승.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냐면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변한다의 그 무상이 아니라 비추어지는 상,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무상이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대승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보살승이라고 하는 원문이 쓰이는 금강경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차이냐면 자, 금강경은 인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중국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경이라네? 아니, 금강경은, 아니, 불교는 그러면. 불교는 중국 거예요? 인도 거예요? 한국 거예요? 한국 거라고 대답 안 하네요, 그래도. 아니, 초등학생들은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신 줄 알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신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도 아니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와. 그런데 이 인도 금강경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금강경이 만들어질 때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남겨져 있는 금강경 원본이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세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볼까요? 번역을 해서 볼까요? 번역을 해서 봐야 돼요. 이게 영어보다 산스크리트어가 더 어려워요. 산스크리트어는 이 아주 귀족 언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가가지고 산스크리트어 발음을 정확히 해서 몇 구절 쭉 읊어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해 준다 그래요. 나중에 산스크리트 전문가 한번 불러서
인도 갈 때를 대비해서 예, 이 인도의 아주 유명한 시 한 구절 정도 다 외워서 가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 인도의 경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승경전인 이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중국에 도달을 했을 때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보살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분이 이거는 보살승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를 무상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그 뜻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뜻이 통하는 단어를 빌어서 쓰는 번역 방법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의역. 그리고 그 원뜻을 아주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 이 번역, 그러니까 그게 뭐 문화나 알아듣기 쉽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충실하게 번역하는 걸 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이 첫 강의를 뭐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첫 강의는 좀 거창한 걸 해야 되거든요, 원래. 예, 좀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되는데 거창한 거가 아니라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요. 거창하지 않지만 자, 의역, 그 다음에 직역,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음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한문 번역의 아주 특징적인 건데 의역이라고 하는 건 뜻으로 번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뜻을 살려내는데 아주 중점을 두는 겁니다. 직역은 직접 번역을 했으니까 이건 뭐가 중점이냐면 오리지널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원본을 유지하는 게 중점이 되는 번역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재밌는 게 있는데 음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음역이 왜 재밌냐면 인도에 있는 것들이 중국에 전부 있었을까요? 없는 것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걸 뭐라고 단어를 쓰는데 중국에는 이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음만 따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음만 따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귀하다 할 때 나무예요. 나무. 인도 가면은 전 안 가봤어요. 네, 전 안 가봤는데 인도 가면은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러던데 가보신 분들 맞아요? 진짜죠? 예, 확인해 봐야 돼. 예. 근데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근데 그 나마스테 할 때 이게 이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하면 귀의가 되는 거고 의역이나 직역을 하면 귀의가 되는 거고 음역을 하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를 나무라고 소리만 빌려가지고 지금 한문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네. 나무아미타불? 네. 네. 근데 이게 음역된 단어라는 걸 모르면 그 사실 자체를 모르면 그러니까 불교학에 대해서 모르면 이걸 아무리 한자를 잘 알아도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나자가 남영 남자를 써요. 남쪽 할 때 남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음이 남무예요. 근데 나무라고 읽죠. 그 다음에 무자가 없을 무자거든요. 그러면은 직역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없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뜻이 남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서쪽에 계시다 그러니까.
서쪽에 계시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미타 부처님께 나마스테 귀합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역과 직역과 음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두 가지 금강경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 안 쓸게요. 보이니까. 아마 PD님이 여기 이렇게 CG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실 거예요. 두 가지 금강경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인도 금강경이 있어요. 이거는 원본에 가까운 거죠. 원본에 가까운 것. 그런데 그것이 후대의 다른 나라로 전달이 돼서 번역되고 그것이 그 나라에 맞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나오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 금강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금강경은 중국 금강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익숙한가? 중국 금강경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하면 공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제가 공을 좋아하기는 해요. 탁구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왜 제가 탁구공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 이 탁구 잘 치시는 불자님들 계시면 한번 오세요. 예. 예, 공을 타파 아닌지 아집을 타파하는 거구나. 아집을 타파해서 이 아공과 법공을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금강경 하면 공이 딱 떠오르는 것. 이게 지금 중국 금강경에 우리가 치우쳐서 물들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금강경 하면은 이제 저 용어는 계속 쓸 거예요. 인도 금강경, 중국 금강경. 그럼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도 금강경은 오리지널에 가까운 것이고 중국 금강경은 중국화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익숙한 문화라는 것.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 금강경이 우리한테 익숙하대요. 그 얘기는 인도 금강경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우리에게 낯설면 이게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익숙한 거 안 하고 낯선 거 하면은 좀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막내가 그런 거 하면 혼나거든. 막내가 그런 거 하면 좀 혼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총대 메고 좀 낯설더라도 원본을 좀 소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 금강경과 중국 금강경을 둘 다 다루는 법회를 이어나갈 거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중국 금강경에는 6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을 6분이 하신 거예요. 각자 다른 스타일로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의 금강경이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구마라집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요. 구마라집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의 번역본이 익숙하다 그래서 구마라집본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라집본 이렇게 읽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5분의 다른 스님들이 계시는데 또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현장 스님이 누군지 아셔요? 네, 삼장법사. 삼장법사. 네, 손오공 잡는 삼장법사. 네. 요즘 초등학생들은 삼장이 여자인 줄 알아요. 드라마 봐가지고 그게 뭐 화육인가? 네. 그거 해가지고 삼장이 이제 여자고 손오공이 남자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문화의 힘인 건데 예전에는 이제 예전 분들 그러니까 여기 요즘에 그 화육이 그 드라마만 보신 분들이 아니라 그전 것도 보신 분들은 삼장이 이 비구 스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라라 슈퍼보드. 거기 보면은 이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 예,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예, 마방 그리고 뽑고. 그 만화에 보면 나라라 슈퍼보드에 보면 이 노스님으로 나오거든요. 할아버지 스님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 삼장법사가 바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나라라 슈퍼보드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제 원래 소설이 있었던 거예요.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 근데 이 소설은 현장 스님이 인도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니 지금 여기 분들은 요즘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비행기 타면 가는 데를 뭘 목숨 걸고 가나. 근데 비행기가 없을 때는 아주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수년간의 여정으로 거기를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100명 가면은 한두 명 도착할까? 중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경전 구하러, 경전 배우러 가는 건데 이 청년 스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 걸고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스님이 가는 게 유리할까요? 젊은 스님이 가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면 젊은 스님은 출가한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 막내라 이거라, 막내라. 그러면은 지금 도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력이 그렇게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지할 건 뭐밖에 없는 거냐면 개정해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가 뭐냐면 저팔계, 정이 뭐냐면 사오정, 그리고 해를 나타내는 게 공, 저 공자가 들어가서 손오공. 이 세 세계 의지에서 108요괴를 막 물리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108번뇌를 이기면서 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제작되어서 나온 게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이 뭔가 좀 애니메이션처럼 대중들에게 재밌게 나온 게 서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서유기가 각종 영화와 이 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돼서 지금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딴 데로 됐는데 그 스님이 현장이라. 예, 그 스님이 현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삼장법사 그러면은 이제 요 현장 스님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삼장이라고 하는 건 이분만 삼장이 아니라 스님들이 공부하는 경전에는 경율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경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마스터한 사람을 삼장법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현장 스님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힘이 강했고, 그 다음에 경율론 3장을 마스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아니면은 뭐 목숨 걸고 갔다 와서 경전 많이 가져와서 번역을 했으니 존경하는 의미에서 나중에 3장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뭐가 맞는지는 전화해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정확히 모르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라집본과 현장본이 있는데, 요 라집본과 현장본이 아주 묘하다니까요. 자, 구마라집 스님 이름이 중국 사람 같아요? 인도 사람 같아요? 인도 사람 같죠? 예. 현장 스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라집본과 현장본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자, 인기 투표를 하자면 구마라집본 금강경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현장본 금강경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왜요? 예. 희은버부님 다운 대답이에요. 네. 라집본과 현장본 누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현장본이 훨씬 인기가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 본인이 자기 나라 문화에 맞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번역본은 누구 번역본이었냐면 라집본이었어요. 현장본은 나중에 저 라집본의 문제가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집본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하면은 저 구마라집본을 읽고 있는 거고, 중국 금강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현장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만 들어봤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하물며 인도 산스크리트 금강경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을 읽어본 분들은 더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묘한 인기 투표의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중국과 인도는
문화가 완전히 틀린 나라예요. 중국과 인도는 완전히 문화가 틀린 나라예요.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몇 음절의 글자가 필요할까요? 일음절이죠. 부. 한 글자.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알파베틱 랭귀지라 이 영어하고 같은 문화권의 언어거든요. 그러면 알파베틱 랭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 표현하려면 F, A, T, H, E, R 6글자죠. 뭔가 지금 언어가 복잡하고 언어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어는 굉장히 함축을 좋아해요. 아주 짧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거보다 조금만 길어지면 다 사족이라고 쳐버려요. 좋은 시로 쳐주지도 않고 좋은 문장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시각적이고 자세하게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표현한 다음에 that, 그러다가 when,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계속 큰 거 얘기하다가 거기 중간에 들어가니까 거기를 또 자세하게 표현을 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때를 또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굉장한 복합문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베틱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자세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장점은 세밀하게 연구하고 자세하게 한다는 건 좋으나 언어에 의지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저 호듬절 문자, 축약을 좋아하는 중국어, 이 중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 중국 사람들도 말 많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이제 중국 철학의 베이스에는 누가 보통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자 아니면 노자죠. 공자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교원 영색은 소인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잘하고 잘 꾸미는 사람은 소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쳐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덕경 서두의 노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가도비상도라고 해서 역시 언어로서 표현되는 개념으로서의 진리, 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언어를 보여줍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언어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한다, 이거는 지금 자세하게 한다는 거죠. 말을 짧게 한다, 이건 함축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청년들은 이 말을 길게 하면 트위터에 불리해요. 140글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길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짧게 다 표현하니까. 한국말은 그 중간쯤 돼요. 중국말하고 영어하고 중간쯤. 그런데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은 이제 인도, 중국인데 중국 말고 인도 불교는 특징이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인정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불교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통찰적이에요. 통찰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은 길지 않고 어떻냐면 의역을 함으로써 짧아졌어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운율을 중시 여기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 한 수 읊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라집보는 인도 사람인데 굉장히 중국적이에요.
현장 스님이 저 라짓본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 번역했겠죠. 그러면 중국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중국적으로 번역했겠어요? 인도적으로 번역했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데리고 어디 갔냐면 인도 갔잖아요. 인도 유학파라. 인도 유학파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인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는데다 인도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굉장히 인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중국 사람이 번역한 인도적인 금강경 외면하고 중국 사람이 인도 사람이 번역한 중국적인 금강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직접 인도 불교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인도 이제 불교가 한참 발전하기 시작하는 때쯤 되면 인도에서는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중국적인 라짓본 금강경이 우리나라에서도 선택이 되고 지금까지 즐겨 독송하는 경전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자, 스포츠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탁구 올림픽이에요. 결승전이에요. 한 명은 이기죠. 한 명은 지죠. 예. 이긴 사람 이름만 기억해요? 둘 다 기억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기 투표에서 졌다고. 인기 투표에서 졌다고 준우승이 못한 게 아니에요. 금메달 못 땄다고 은메달이 못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금강경의 문화의 흐름을 다 이해를 해야 그래야 원만하게 금강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금강경에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강경 하면은 반야의 경전이에요? 아니면 자비의 경전이에요? 반야의 경전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 금강경이에요. 중국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의 양대 측면 중에 하나의 측면인 반야의 측면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 금강경은 반야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자비, 서원의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게 인도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는 금강경을 반야의 경전이라고 하고 이 인도에서는 자비의 금강경이라고 썼지만 보살승 경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살승 경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용어도 그대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도 금강경과 중국 금강경 중에 어디에 지금 치우쳐 있냐면 중국 금강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중국 금강경의 대표 번역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라짓본과 현장본이 있는데 이 젊은 스님이 애써가지고 번역한 현장본은 외면을 당했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에 딱 맞게 번역을 한 라짓본이 이유는 뭐 때문이면 중국적이라.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독송되고 있다. 그런데 이 라짓본을 공부하는 흐름 속에서 반야의 흐름과 자비의 흐름의 두 갈래 길 중에 철저하게 반야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는 금강경을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만하게 공부하려면 첫 번째는 중국 금강경, 인도 금강경을 둘 다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라짓본과 현장본을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세 번째는 반야의 측면과 자비의 측면을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요 흐름을 잘 알기 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강경의 설법 시기라고 하는 건 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금강경은 부처님 당시에 설해졌을까요? 아니면 부처님 이후에 나중에 설해졌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무조건 금강경은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거예요. 이게 중국 금강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증학이라고 하는 이 불교사를 연구하는 방법론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현실 역사에 가까운 시간관으로 어떤 경전이 어떤 때 나왔는지에 대한 이 불교사가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왜냐하면 식민 지배하는 인도를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 신부님들을 엄청 보내가지고 불교를 배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배우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했으나 연구를 해보니까 실존 인물인 걸 밝힌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였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거 저희 실존 인물 아니다 이걸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실존 인물이네요.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양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역으로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렇게 밝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 연구 방법론 가지고 쭉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지금 현대에서 공유하고 있는 학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불교사에 대한 관점들이에요. 근데 학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현대적인 불교사의 관점에서는 금강경은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경전이 아니에요. 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시설법이라 그러는데 5대라는 거예요. 경전을 설해지는 5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깨달음을 얻으시자마자 21일간 화엄경, 그 다음에 12년간 아함경, 그 다음에 8년간 대승방등경이라고 하는 걸 설하시고 그리고 22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설하시는 거예요. 제일 오래 설하셨어요. 22년. 그리고 나서 나머지 8년 동안 법화부 경전을 설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반야부 경전 속에 금강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성불하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이 금강경이 설해졌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금강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관에서는 불교사를 볼 때는 금강경은 부처님 직설이고 부처님 깨달으신 다음에 20년 정도 후에 설해진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바라보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 불교학, 서양에서 열심히 불교를 연구한 결과 그들의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나온 결과는 그게 아니라 기원 후 약 100년, 그러니까 서기 100년 정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 600년 정도 뒤에 이때 결집된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또 할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전 이렇게 읽다 보면 금강경에 후오백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국의 전통적인 불교 사관 있죠. 그게 뭐냐면 오시설법이라고 하는 거. 물론 전부 다 이 오시설법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학파마다 다른 주장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 오시설법입니다. 이 오시설법을 믿고 신앙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후오백세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현대적인 이 불교사의
관점을 놓고 볼 때는 후오백세가 언제냐면 바로 금강경이 설해지는 그때예요. 자, 기원전 100년 전후라 그랬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5, 600년 후 후오백세잖아요. 이 생각을 해보셔요. 금강경에서 후오백세가 등장했어요, 단어가. 그럼 본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겠어요? 본인들 얘기하겠어요? 본인들 얘기를 하지. 본인들 있는 그 다음에 후오백세 2500년 뒤에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금강경이 무슨 예언서도 아니고 그건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예언서 아니에요. 금강경이 그런 것도 아니고 금강경에서는 그때 당시에 공유하고 있었던 본인들의 문제의식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후오백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면 불교의 전통적인 중국 역사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고 지금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한 서양적인 방법을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불교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결과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진실인지는 전화를 해봐야 알아요. 둘 다 가설이니까. 두 가지가 다 가설이에요. 증명되기 전에는 가설인 거예요. 항상 학계의 가설이에요. 학계의 주장들은 그거는 그냥 가설. 왜냐하면 조금 다른 자료 나오면 무너집니다. 또 다른 의견이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무엇인가 하나가 진실이다라고 고집하기보다는 두 가지 학설들을 전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절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금강경에 대한, 경전에 대한. 제가 금강경을 두 가지 갈래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중국적으로 연구된 금강경의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도 내에서 금강경이 발전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해답이 금강경에 들어있는데 그 내용도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전파력 있게, 파급력 있게 전달된 적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금강경에 물들다라고 하는 이 법회를 이어나가면서 우리한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책임감이 있다 그럴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야 한국 불교의 불자들, 종단의 이 종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 금강경이 원만하게 소개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있는지 몰라서 놓치고 있던 나머지 한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